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강대국들은 지금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당, 미 국무부에서 30년간 한반도를 전담한 최고 전략가가 단 한 문장을 내뱉자 400석 강의실이 통째로 정지했습니다. 결국 미국 덕에 큰 거면서 유세는 비웃던 전 CIA 분석관 앞에서 그가 띄운 세 개의 숫자는 서방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우산을 접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전시작정원 회수,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띄운 슬라이드 한 장에 미일중 안보 엘리트 400명이 동시에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미국이 15년간 전략을 3번 바꾸며 헤매는 동안 조용히 세계의 심장을 장악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실체. 워싱턴을 패닉에 빠뜨린 그날의 비공개 간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콜린스, 한국이 혼자 다 해낸 것처럼 포장하지 마. 결국 우리 미국의 안보 우산 덕분이잖아. 오후 1시 45분 하버드 대강당 대기실. 전 CIA 분석관 하워드의 경고에 저는 들고 있던 공식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워드, 우산이 빗속을 뚫고 세계 6위의 방산 제국을 만들어주진 않아. 저는 네이선 콜린스입니다. 30년간 미 국무부에서 대통령 3명을 모시며 한반도를 전담했던 사람이죠. 15분 뒤 저는 400명의 청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펜타곤 전체가 70년간 완벽하게 착각했던 한국의 진짜 정체를 낱낱이 까발릴 겁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당, 400석이 꽉 찼습니다. 앞줄에 하워드 윌킨스가 보였습니다. 전 CIA 동아시아 분석관, 한국을 30년간 관리 대상으로만 봐온 사람이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밀어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 숫자 3개를 드리겠습니다. 40km, 서울 도심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 시간당 최대 2만 발,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해 쏟아부을 수 있는 포탄, 2천만 명, 그 사거리 안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 어느 수도도 이 조건에서 경제 1조 달러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하워드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콜린스, 그건 미국의 안보 우산 덕분 아닌가? 한국이 혼자 해낸 것처럼 포장하는 건 좀 과하잖아. 저는 하워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워드, 연평도 기억하나? 하워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170발을 쏟아부은 날이야. 군인이 죽었고 민간인이 죽었어. 불길이 치솟았지. 그날 저는 국무부 상황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모니터에는 연평도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가 실시간으로 잡혔습니다. 전면전 시나리오가 올라왔고 미군 증원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워싱턴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서울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출근길 지하철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붐비는 정도입니다. 400명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순간 강당 여기저기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워싱턴은 난리가 났는데 서울은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폭격을 받은 날 서울 주식시장은 1.3% 하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워드,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맞아, 그것도 있어. 하지만 우산만으로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진 않아. 우산은 비를 막아줄 수 있지만 빗속에서 걸어갈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워드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더군요. 잠시 멈췄습니다. 경이로움이었습니다. 40km 앞에 100만 대군이 있는데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드라마를 찍어 전 세계를 울립니다. 70년 넘게 육로가 끊겨서 사실상 섬인데 그 섬에서 GDP 1조 8,800억 달러짜리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일본 방위성 출신 나카이 료타가 손을 들었습니다. 콜린스 씨, 그 경제 성장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 이전 덕분 아닙니까? 저는 나카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카이 씨, 그 말 제가 30년 전에 보고서에 쓴 적 있어요.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요. 30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나카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강당이 팽팽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바로 그 변화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전략을 3번 갈아치우는 동안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그리고 왜 이 방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불안해져야 하는지. 하워드가 팔짱을 풀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나카이의 펜이 노트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뒤편에 수닝 교수가 처음으로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무부에서 대통령을 3명 모셨습니다. 저는 화면에 백악관 사진을 띄웠습니다. 3명의 대통령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눈이 전부 달랐습니다. 전략이 바뀔 때마다 저는 새 보고서를 썼고, 새 브리핑을 준비했고, 새 정책에 맞춰 동맹국에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쳤습니다. 강당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아시아 재균형을 선언했습니다. 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에 집중하겠다고요? 거창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재균형할 예산도 함정도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더 솔직했습니다. 기다리자. 제재를 걸어놓고 언젠가 효과가 나오겠지. 그게 전략적 인내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워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 제재가 작동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하워드를 돌아봤습니다. 하워드, 그 제재가 작동하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는 3개에서 20개로 늘었어. 하워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는 최대 압박이었습니다. 화염과 분노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다 갑자기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악수하고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쩌듬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죠. 그리고 하노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하노이에 있었습니다. 메트로폴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고 회담장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이번엔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워싱턴에서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이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불타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의 시선은 두 쪽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날 워싱턴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김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트럼프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세 번째,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는 스스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오바마식 그랜드 바겐도 아니고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 캘리브레이티드 프랙티컬 어프로치, 조정된 실용적 접근.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번역하면 뭐냐? 적당히 해보자입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북한의 우선순위는 이란보다 아래로 내려갔고요.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해안가의 부동산 개발 어떠냐고 말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청중 앞에 빈 화면만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15년입니다. 미국은 15년 동안 전략적 인내, 톱다운 외교, 실용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3번 전략을 바꿨습니다. 3번 다 방향이 달랐고 3번 다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15년 동안 한국은 세계 10번째 경제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국 세계 6번째로 올라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지켜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하늘에 띄웠습니다. 워싱턴이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서울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카이 료타가 긴장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콜린스 씨, 그건 미국의 안보 보장해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안보 걱정 없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나카이를 바라봤습니다. 나카이 씨, 일본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도 있었죠? 나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우산 아래서 같은 15년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그 시간 동안 뭘 만들었습니까? 나카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고개를 돌리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뒤편의 수닝 교수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닫고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하지만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줄을 탄 게 아닙니다. 미국이 줄을 바꿀 때마다 한국은 조용히 자기 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조용히 힘을 키우는 동안 유럽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워드가 불안한 듯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유럽 쪽 참석자 몇몇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충격적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냉전이 끝났을 때 유럽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띄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서로를 껴안는 모습.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적이 사라졌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전쟁은 끝났다. 국방에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 그들은 이것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평화의 배당금.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 삭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선들이 일제히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 TNT 공장을 닫았습니다. 영국도 주요 탄약 생산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한때 유럽과 북미를 통틀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TNT 공장이 폴란드에 하나 남은 적도 있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으면 뭐가 사라질까요? 기계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때 독일킬 안보정책연구소의 카타리나 베버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린스 씨의 말이 맞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냉전 이후 유럽 방산 생태계를 10년간 추적했습니다. 베버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건 품질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수요가 없으니 공장이 닫혔고, 공장이 닫히니 숙련공이 떠났고, 숙련공이 떠나니 기술이 끊겼습니다. 30년 뒤에 갑자기 다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유럽 주요국 주력전차 보유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 4대 군사강국의 주력전차를 전부 합쳐봐야 1000대가 안 됩니다. 옹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워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질적 우위가 있잖아. 러파르트, 챌린저, 르클레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들이야. 하워드, 질문을 바꿔볼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지금 주력 전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을까? 숫자가 떴습니다. 1700대 이상. 하워드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유럽 4개국을 합친 것보다 한국 혼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전차를 유럽이 사가고 있어. 강당의 짧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베를린 장벽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유럽은 적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으니까. 국방비를 복지로 돌리고 공장을 닫고 병력을 줄였습니다. 한국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공장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닫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휴전선 건너편에 12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유럽에게 평화는 현실이었지만 한국에게 평화는 한 번도 현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30년 뒤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 마리우시 코발스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냉전 시절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멤버였던 폴란드가, 나토의 동쪽 방벽인 폴란드가 왜 유럽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샀을까요? 나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격 때문 아닙니까? 가격도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유럽 어디에서도 그 물량을 그 속도로 만들어줄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공장은 30년 전에 문을 닫았고 한국의 공장은 70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이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불렀던 그 선택이 30년 뒤에 청구서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직 이론입니다. 유럽이 생산 능력을 잃었다. 한국이 유지했다. 그건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실제 전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그건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론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레오시아는 3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선 위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키우를 점령하고 젤렌스키 정권을 교체하고 친러 정부를 세운다. 3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째 전쟁 중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러시아군 장비 손실 추정치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대공세는 개전 초기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전선이 교착됐고 러시아는 기갑 장비 약 2만 대를 잃었습니다. 전차만 3,000대 이상, 개전 전 현역 재고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고개를 젓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손실을 메우는 방식을 아십니까? 신형 전차를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창고에서 소련 시절 구형 전차를 꺼내서 녹닦고 고치고 다시 전장에 보냅니다.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나라가 할아버지 세대 전차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하워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러시아 문제 아닌가?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워드, 바로 그게 핵심이야. 저는 화면을 유럽 지도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었습니다. 무기를 보내고 싶었어요. 탄약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줄 게 없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3부에서 말씀드렸죠? 유럽은 30년 전에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포탄 생산 라인이 없어요. 숙련공이 없어요. 갑자기 10만 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155mm 포탄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지킨 거죠. 하지만 미국의 포탄 재고를 한국이 채워주면 미국은 여유가 생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워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거 봐, 직접 제공한 게 아니잖아. 미국 경유한 우회 지원이지. 저는 하워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워드,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누가 반가쇠를 당기느냐가 아니야. 누가 탄약을 대느냐야. 하워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155mm 포탄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나? 하워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포탄만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크랍 자주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크랍 자주포. 이 자주포의 차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K격의 자주포 계열의 한국산 차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닙니다. 직접 무기를 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움직이는 무기의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순간 앞줄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 마리우시 코발스키였습니다. 콜린스 씨,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발스키가 강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K2 전차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럽 어디에서도 그 물량을 그 속도로 만들어줄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다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독일의 전차를 달라고 하면 3년,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코발스키가 자리에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 약속한 물량을 납품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강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화면에 몽골 제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몽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240년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가 내일의 판을 짭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전차도 아니고 포탄도 아닙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린 채 청중 사이를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로 뭘 하셨습니까? 이메일을 확인하셨겠죠.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주식 차트를 열었을 거고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봤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메모리 칩,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혹은 LG 디스플레이죠. 로고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한국이에요. 하워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콜린스, 아이폰은 애플 제품이야. 미국 기업이지. 하워드, 그 미국 기업의 제품을 분해해봐. 저는 화면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를 띄웠습니다. D램 시장 70%, 낸드 플래시 50%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군사위성,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부 이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뒤편에서 수닝 교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수닝 교수.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공정을 상용화했고 2나노를 준비 중입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수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닝 교수, 당신이 더 걱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들이밀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과 미국의 칩스 액트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 줄을 끊어도 한국은 살아남습니다.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닝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세컨, 이 세 기업이 세계 전기차 혁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GM도, 폭스바겐도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한 대도 못 굴립니다. 저가세대 전고체 배터리도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주행거리는 2배로 늘리고 화재 위험은 거의 제로, 시제품 테스트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카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선 분야는 어떻습니까? 저는 나카이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한때 세계 조선 1위였다는 걸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카이 씨가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LNG 운반선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초대형 유조선, 이 모든 첨단 선박의 8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세계 무역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바다를 움직이는 배의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저는 나카이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르오시아 가스 없이 유럽이 지난 겨울을 버텼습니다. 어떻게요? 중동과 미국에서 LNG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LNG를 운반한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겠습니까? 나카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닝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도 선박을 건조합니다. 수량 면에서는 이미 한국을 앞서고 있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량은 중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운사들이 더 비싼 한국 선박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과 신뢰성입니다. 값이 싼 배가 아니라 고장나지 않는 배를 원하니까요. 수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청중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선박,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의 두뇌는 생각할 수 없고 심장은 뛰지 않으며 혈관은 막힙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무부에서 30년간 일하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힘은 반도체도 전차도 배도 아니었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강당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웃음을 유도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앞줄에 앉은 젊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보셨습니까? 연구원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무슨 드라마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인데요. 제주도 배경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중을 돌아봤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원이 어젯밤에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는 분이 꽤 계실 겁니다. 몇몇이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중동 출장 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전 수출 협상에 동행했을 때입니다. 현지 에너지 장관과 만찬 자리였는데 장관의 딸이 갑자기 달려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혹시 BTS 아세요? 12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군요.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이라면 뭐든 호감이 갑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외교를 했습니다. 수천 시간을 협상 테이블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12살짜리 소녀보다 강력한 외교관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지 마십시오. 저는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함보다 강력한 힘이에요. 화면에 브라질 상파울루 시청 광장 사진이 떴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브라질입니다. 상파울루 시청 광장에 5만 명이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포르투갈어 자막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한국 할머니의 이야기에 브라질 청년이 자기 할머니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자 공연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겁니다.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해방입니다. 하워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문화적 인기가 실질적인 힘으로 이어질 수 있어? 90년대 일본 문화도 세계를 휩쓸었지만 결국 사라졌잖아. 네, 하워드, 좋은 지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문화 열풍은 10년 갔어. 한류는 이미 25년째야.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 화면에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20% 이상 성장하는 가파른 곡선. 한국은 문화를 산업화했어.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를 만든 거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매년 30%씩 늘고 있고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야. 돌아갈 수 없는 변화야. 저는 다시 중동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그 원전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사됐습니다. 물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현지 관계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호감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서 터치하니까요. 여러분, 군함을 보내면 두려움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내면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총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강당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힘을 가진 나라가 실제로 그 힘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강대국들이 압박할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화면에 4개의 국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역사적으로 약소국은 이 4나라 중 하나를 골라 예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4나라 모두에게 노라고 말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저희 나라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이 통과됐을 때 워싱턴은 당연히 동맹국들이 핵심 기술 자료를 공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요청했죠. 껴부당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맹국입니다. 70년 혈맹이에요. 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절했습니다. 기술 주권은 동맹에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자,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화가 났습니다. 동맹국이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술을 넘기는 순간 카드를 잃는 거니까요. 하워드가 불편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중국.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경제 보복으로 응답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고 한국행 관광객이 80%나 줄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금할령이 내려졌습니다. 14억 인구의 시장이 닫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었죠. 한국은 사드를 철수시켰을까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아닙니다. 사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이 그 이후로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압박을 받고 물러선 게 아니라 압박을 계기로 체질을 바꾼 거예요. 수닝 교수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셋째, 일본. 나카이 료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가 나올 걸 알고 있었겠죠? 일본이 한국에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3가지를 틀어막은 겁니다. 세계의 모든 전문가가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나카이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가 직접 말했습니다. 2년 만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잃었죠. 나카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국기 러시아를 가리켰습니다. 넷째, 리오시아. 레오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립을 택했습니다. 이해할 만한 선택이었죠. 러시아와 적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오랜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4개의 국기를 한 번 더 가리켰습니다. 미국에게 기술을 안 줬습니다. 중국의 보복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규제를 국산화로 뒤집었습니다. 러시아의 독자 제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강국 모두에게 노라고 말한 나라입니다.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영국 쪽 외교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력, 경제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에 둘러싸여 생존해왔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끊임없이 침략받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인 국가 DNA가 만들어진 겁니다.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 국익입니다. 저는 화면을 모두 끄고 빈 무대에 혼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30년간 가장 두려웠던 건 북한이 아니었다고.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400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당의 40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워드도, 나카이도, 수닝도 모두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가장 두려웠던 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이 분단 상태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에 미세한 옹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을 겁니다. 분단 체제가 정상이 아닌데 분단 체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을 걸었습니다. 한국인들과 30년을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출근하고 강대국에게 노라고 말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분단에 대해서는 마치 날씨처럼 받아들입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바꿀 수 없는 거라고. 그게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반도 지도를 띄웠습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지도. 북한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몸의 일부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붙어 있어요. 같은 산맥, 같은 강줄기,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그게 70년째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한국은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의 사회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OECD 사회 갈등 지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출산율은 OECD 최저, 자살률은 최고, 노인, 빈곤율도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뜰 때마다 강당이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분단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0년간 전쟁이 안 끝난 나라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국방비로 매년 수십조 원을 쓰면서 동시에 복지와 출산 지원에 돈을 쏟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단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부딪히는 그 한계요. 하워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이선, 그건 통일이 답이라는 얘긴가? 하워드, 답을 말하기 전에 하나만 보여주겠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경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이 통일했을 때 10년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습니다. 경제가 주저앉았고 서독 국민의 세금 부담이 폭증했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은 어떻습니까? 유럽 최강국입니다. 동독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남북한은요? 북한 2,600만, 남한 5,100만, 거의 절반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독일 통일 때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토지 보상이었는데 북한에서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통일 한국의 인구는 8천만 명이 됩니다. 저는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실상 섬입니다. 70년 넘게 육로가 끊겨 있으니까요.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지뢰밭입니다. 하지만 분단이 해결되면 이 섬이 대륙과 연결됩니다. 저는 지도 위의 철도 노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서울을 지나 평양을 거쳐 신의주로, 거기서 중국 동북 삼성으로 연결됩니다. 혹은 나진에서 러시아 하산으로 넘어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탑니다. 종착역은 유럽입니다. 부산에서 런던까지 열차로 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구 8천만, 세계 5번째에서 6번째 경제, 메모리, 반도체 70%,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 세계 최강의 조선, 50만 현역군에 350만 예비군, 그리고 유라시아의 관문, 이것이 통일 한국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청중을 마주 봤습니다. 독일은 통일 후 10년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지난 뒤 유럽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분단을 해결하면 바뀌는 건 아시아의 지도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강당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워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카이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수닝은 노트북을 닫고 두 손을 모은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전략을 짜고 위험을 평가했죠. 한국은 제 커리어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분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산업별로 핵심 결정권을 가진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소수의 강대국이 만든 질서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이 양극을 잡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에는 미국 혼자 질서를 이끌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28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5경 원입니다. 러시아는 3주 전쟁을 사 년째 끌면서 중진국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버블과 인구 절벽에 시달리고 있고요. 양극 체제, 단극 체제를 지나서 지금은 무국화 시대입니다. 아무도 질서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 G7 국가 대부분이 0%에서 1% 성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죠. 저는 지도 위에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운데서 한 나라가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대여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범주의 국가입니다. 핵심 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한국이 방향을 바꾸면 세계의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한국이 편을 바꾸면 안보 지형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기술 표준을 제시하면 세계 산업이 따라갑니다. 나카이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콜린스 씨,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카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미국의 안보 보장 덕분 아니냐고 도전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의 미래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설자였습니다. 수천 년간 주변국에 침략받았지만 한 번도 주변국을 먼저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힘을 과시하기보다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고 드라마를 찍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줄을 타는 나라에서 줄을 만드는 나라로,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3초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줄에서 코발스키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따랐습니다. 강당 중간에서, 뒤쪽에서 박수가 번져갔습니다. 하워드 윌킨스는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이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나카이 료타는 굳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펜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닝 교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빠르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긴급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겁니까? 한국의 부상이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발표는 개인적인 연구와 30년간의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여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을 나서는데 등 뒤로 아직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이선 콜린스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던진 것은 숫자였습니다. 서울에서 군사분계선까지 40km, 장사정포 시간당 최대 2만 발, 사거리 안의 인구 2천만 명. 세계 어느 수도도 이 조건에서 경제 1조 달러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출근하고 폭격을 받은 날 주식시장이 이틀 만에 회복되는 나라. 콜린스는 이것을 생존이 아니라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의 톱다운 외교, 바이든의 실용적 접근. 미국은 15년 동안 한반도 전략을 3번 바꿨습니다. 3번 다 방향이 달랐고 3번 다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15년 동안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6위로 올라가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0%를 지켜내고 독자 전투기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워싱턴이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서울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은 평화의 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국방 생태계를 해체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 TNT 공장을 닫았고 유럽 4개 군사강국의 주력 전차를 합쳐도 1000대가 안 됩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한 번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건너편에 120만 대군이 있었으니까요. 유럽에게 평화는 현실이었지만 한국에게 평화는 한 번도 현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전장에서의 증명이었습니다. 러시아는 3주면 끝낼 전쟁을 사 년째 끌며 기갑 장비 2만 대를 잃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도 줄 게 없었습니다.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전장의 흐름을 바꿨고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 1000대를 구매한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유럽 어디에서도 그 물량을 그 속도로 만들어줄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급망의 심장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LNG 운반선 시장의 70%, 초대형 선박의 80%, 한국이 멈추면 세계의 두뇌는 생각할 수 없고 심장은 뛰지 않으며 혈관은 막힙니다. 콜린스는 말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고. 여섯 번째는 총 없는 무기였습니다. 브라질 광장에서 5만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었고 중동의 원전 협상은 12살짜리 소녀의 한류 사랑이 물꼬를 텄습니다. 콘텐츠 수출액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매년 30%씩 늘고 있습니다. 군함을 보내면 두려움을 살 수 있지만 드라마를 보내면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외교적 독립이었습니다. 미국에게 기술 주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2년 만에 국산화로 뒤집었습니다. 러시아에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세계 4개 강국 모두에게 노라고 말한 나라.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국익입니다. 그리고 콜린스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분단이었습니다. 30년간 가장 두려웠던 것은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한국이 분단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고. 북한은 남의 나라가 아니라 한국 몸의 일부가 썩어가는 것이라고. OECD 최고 수준의 사회 갈등,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70년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치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대가라고. 하지만 그는 희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 되며 부산에서 런던까지 열차로 연결되는 세상이 열린다고. 독일이 통일 후 10년간 아팠지만 지금은 유럽 최강국이 된 것처럼 한국이 분단을 해결하면 바뀌는 건 아시아의 지도가 아니라 세계 지도 전체라고. 무국화 시대, 아무도 질서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 그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 땅에서 70년을 버티며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줄을 타는 나라에서 줄을 만드는 나라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됐고, 세계는 그 진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CIA 분석관 하워드 윌킨스는 30년간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는 강연이 끝난 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네이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일본 방위성 출신 나카이 료타는 굳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접고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국방대학의 수닝 교수는 휴대폰을 꺼내 급히 어딘가에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콜린스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콜린스의 강연이 끝난 뒤 이 발표는 비공개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의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 브뤼셀, 세계의 주요 수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다. 세계 공급망의 키스톤이다. 독일 안보 전문가 카타리나 베버 박사는 간견 직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유럽이 30년간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70년간 지켜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각오다. 폴란드 국방차관 코발스키는 자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콜린스의 말이 전부 맞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산 건 한국이 싸서가 아니라 한국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하워드 윌킨스의 변화였습니다. 하워드는 강연 당일에는 아무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외교 전문지에 짧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30년간 틀렸을 수도 있다. 기고문에서 하워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만 봤다. 관리해야 할 대상, 보호해야 할 약소국. 하지만 콜린스의 발표를 듣고 나서 깨달았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는 나라였다. 나카이 료타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방위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솔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안보 우산 아래서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일본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수닝 교수는 중국으로 돌아간 뒤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한 싱크탱크에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될수록 중국이 받는 충격은 커진다. 콜린스 본인은 간견 이후 공개 석상에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버드 학부와의 짧은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30년간 한국에 대해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은퇴한 뒤에야 쓸 수 있었다. 한국은 분석 대상이 아니라 경의의 대상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콜린스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은 분단에 익숙해져서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다. 밖에서 보면 다 보인다. 포문 앞에서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 그런 나라는 역사에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한마디를 썼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배운 말이라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콜린스의 강연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역사상 가장 많은 후속 토론을 낳은 강연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한 건 숫자도, 그래프도,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폭격을 받은 날 아침, 서울의 지하철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붐비는 정도였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문장 안에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출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반도체를 만들고 드라마를 찍고 강대국에게 노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단이라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 숙제가 풀리는 날, 세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도를 펼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70년간 포문 앞에서 버텨온 나라가 마지막 문제도 풀어낼 거라는 것. 콜린스는 그것을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산업의 핵심에서 세계 공급망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 LNG 운반선 시장의 70%와 초대형 선박의 80%. 한국이 스위치를 끄면 세계의 두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혈관이 막힙니다.
국방에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넘어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힘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세계 방산 수출국 위로 올라섰고 유럽이 30년간 잃어버린 생산 능력을 한국이 메우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한국산 포탄과 장갑차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교에서는 강대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에게 기술 주권을 양보하지 않았고 중국의 보복에 굽히지 않았고 일본의 규제를 국산화로 뒤집었고 러시아에 독자 제재를 걸었습니다.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국익입니다. 문화에서는 총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브라질 광장에서 5만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중동의 12살 소녀가 한국이라면 뭐든 좋다고 말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매년 30%씩 늘고 콘텐츠 수출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군함보다 강력한 힘, 사람의 마음을 사는 힘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무국화 시대, 아무도 질서를 책임지지 않는 지금 유일하게 자기 땅에서 70년을 버티며 세계의 공급망의 중심이 된 나라, 줄을 타는 나라에서 줄을 만드는 나라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분단, OECD 최고 수준의 사회 갈등,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70년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치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 분단이 해결되는 날, 인구 8천만의 통일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 되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열차로 연결되는 세상이 열립니다. 바뀌는 건 아시아의 지도가 아닙니다. 세계 지도 전체입니다. 네이선 콜린스는 30년간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전략을 짜고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분석 대상이 아니라 경의의 대상이었다고. 포문 앞에서 출근하고 반도체를 만들고 드라마를 찍어 세계를 울리고 강대국 모두에게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미 국무부 한반도 담당관의 하버드 강연 어떠셨습니까? 휴전선에서 불과 40km, 쏟아질 듯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서 매일 2천만 명이 출근하며 만들어낸 기적. 반도체, 선박, 방산까지 세계를 주도하며 강대국들에게도 당당히 넣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는 나라였다. 전 CIA 분석관의 이 찬사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도 묵묵히 아이를 키우고 일터로 향한 평범한 우리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70년간 포문 앞을 버텨낸 우리라면 분단이라는 마지막 숙제가 풀리는 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에 벅찬 감동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경의 2글자를 남겨주세요.